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의 편성범 교수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재활의학회와 함께하는 건강 강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암병원에서 실시하는 건강 강좌에는 첫 번째로 공통 강좌로 나를 움직이는 힘 재활의학이라고 하는 공통 강좌를 들으신 후에 안암병원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고 심혈관 질환 환자의 심장 재활에 대해서 김바론 교수님, 그리고 림프 부종 환자의 재활에 대해서 유현준 교수님과 손현주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뇌졸중이란 뇌혈관 질환이고 예전에는 중풍이라고 불렀던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이상이 오는 질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뇌의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뇌의 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심장과 뇌는 가장 중요한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하는 역할이 많아서 손상이 생기면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뇌졸중은 한국에서는 한 해에 약 10만 5천 명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는 5분에 1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해서 20분에 1분씩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뇌졸중의 증상이 의심되었을 때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계몽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내던 중 갑자기 안면에 마비가 생기거나 팔다리에 근력 약화가 생기거나 언어가 어눌해진다거나 아니면 걷기가 어렵고 평형의 장애가 생기거나 심한 두통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되고, 가능한 한 빨리 가는 것이 가장 예후에 좋습니다.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후유 증상으로는 우리가 보통 편마비라고 부르는 근력 약화가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그 외에도 운동실조, 감각이상, 실어증, 연화장애, 시지각장애, 그 외에 우울증이나 요실금 같은 증상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급성기에 생겼던 증상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만성기에 이르기까지 그 증상들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뇌졸중 후에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운동 기능이든 언어 기능이든 삼킴 기능이든 초기에는 매우 빠른 회복을 보이게 됩니다. 대체로 3개월까지는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연적인 회복도 이루어지는 신경 회복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회복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지난 환자를 만성기 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라에서도 6개월이 지나면 장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뇌졸중의 재활 과정은 상당히 긴 과정이 필요하고, 물론 빨리 회복되는 6개월 과정 외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회복이 진행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 재활의 기본적인 목표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기능적인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정신적, 사회적인 적응을 촉진시키며 사회생활로 빨리 복귀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뇌졸중 재활을 하기 위해서 팀으로 치료에 참여하게 되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재활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사업팀, 그리고 의지 보조기 제약자, 그리고 그 외에 특수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이런 팀이 모여서 매주 환자에 대한 평가회의를 갖고 치료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거쳐서 치료를 개인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뇌는 하는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처음에 재활평가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평가가 많냐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실제로 뇌는 운동기능, 언어기능, 인지기능,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운동 감각에 대한 기능평가와 함께 인지기능평가, 언어기능평가, 삼킴기능평가,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그 각각 그 기능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향후에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얼마나 더 치료한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한 급성기의 재활치료는 주로는 안정하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자주 바꾸고 관절을 움직여서 관절이 굳지 않도록 하고 폐렴이나 요로감염 등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식사 조절을 통한 수분이나 영양 공급을 충분히 시킴으로써 몸의 상태를 올리는 것들이 주된 목표가 됩니다. 이후에 급성기를 지난 시기를 아급성기라고 하는데 대체로 3일에서 7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 환자는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하는 적극적인 재활치료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침상동작 훈련이랑 일상생활 동작 훈련과 함께 운동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연화재활, 인지재활, 약물치료,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치료가 적용이 됩니다. 가장 많은 합병증이 생기는 운동마비, 편마비에 대해서 재활치료는 처음에는 기립기에 세우면서 먼저 설 수 있는 자세를 훈련하고 매트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하면서 중추신경계 발달 치료라고 하는 특수한 신경 발달 치료를 적용하거나 목표지향적인 재활치료를 하거나 재교육을 통한 팔다리의 운동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운동 기능이 올라가게 되면 보행훈련과 함께 균형훈련을 하면서 바깥 일상생활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강도 높은 재활치료는 뇌가 손상이 되더라도 열심히 운동했을 때 손상된 영역 외에 다른 부분들이 더 기능을 확장하면서 기능이 살아나는 뇌 가소성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은 뇌 가소성을 통해서 뇌 기능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뇌졸중이 생기면은 손상된 그 뇌 영역이 다시 살아나진 않지만 이렇게 뇌 기능이 커지면서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재활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가능하면 초기에 그리고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많은 치료와 그리고 이론들이 발달을 했는데 예전에는 마비된 팔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그래서 보호하는 치료에 중심을 두었다면 최근의 치료는 손상된 팔을 오히려 더 열심히 쓰도록 훈련을 시키고 하는 치료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극 치료, 수중에서 하는 트레드밀 훈련도 진행하고 있고 뇌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경두계 자기자극술이라고 하는 특수한 치료도 같이 병행하고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레드밀에서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탈부화시켜서 걷는 훈련을 시킨다거나 로봇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 적극적인 재활치료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환자가 지루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전 단계로 훈련하는 좀 더 실제적인 훈련 방법을 적용하는 것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들은 보행이나 기립, 그리고 계단 이런 부분들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작업치료는 일상생활에 돌아가기 위한 복귀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하는 동작들을 훈련시키고 이를 위해서 주로 팔의 운동을 많이 촉진하고 기능을 올리는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집안의 시설들이나 이런 불편한 것들을 없애고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부분들이나 간단한 보조기 제작도 같이 적용하게 됩니다. 인지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처음에 보호자들이 혹시 환자분이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뇌손상이 생기면 대부분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가 같이 동반되게 되고
주의력 장애나 기억력 장애, 집행기능 장애, 편측무시, 실행증 같은 것이 생기게 되며 작업치료실에서 인지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지재활 치료를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화 인지재활 치료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집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 뇌가 손상이 되신 뇌졸중 환자분들은 언어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실어증입니다. 실어증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거나 말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서 자칫 잘못하면 치매로 오인은 될 수 있지만 실어증은 치매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말이 어눌해지는 구음장애,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말이 잘 안 나오는 말실행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어치료실에서 적극적인 언어치료와 함께 조음 훈련, 멜로디를 이용한 억양치료, 그리고 서로 보호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훈련하게 됩니다. 그림표에서 보듯이 언어치료를 한 환자와 하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향후에 시간이 갈수록 치료 효과가 자꾸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언어재활 치료가 언어 기능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우리가 사는 낙 중에 음식을 먹는 낙이 또 큰 낙인데 뇌졸중이 생기면 많은 분들에서 삼킴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연화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학과에서는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를 시행해서 환자분들이 음식을 직접 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 기도로 넘어가는지를 확인해서 이에 대한 치료와 함께 폐렴을 예방하면서도 안전하게 잘 드실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혀와 입술에 대한 자극 및 훈련, 연화곤란식을 공급해드리고 전기자극을 통해서 목에 삼키는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아주 심한 환자분인 경우에 콧줄이라고 부르는 비위관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뱃줄이라고 부르는 경피적 위로술을 시행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증상이 바로 경직입니다.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은 대체로 구부러지는 경직이 많이 생기고 다리는 쭉 뻗은 뻗정다리 같은 경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옷을 입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제약이 생길 뿐만 아니라 걷는 모양도 상당히 안 이뻐지는 양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절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발목에 보조기나 하지에 보조기를 설치하거나 우리가 보툴린 독소를 근육에 직접 주사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툴린 독소 같은 경우에는 상지에 보험이 되는데 상당히 좋은 치료이며 6개월마다 대체로 주사를 놓게 되고 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경 또는 운동점 차단술, 또 약물요법, 아주 심한 경우엔 수술적인 치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뇌졸중이 생기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변에 변비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변이 너무 무르다거나 아니면 요실금이 생긴다거나 소변을 못 보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초기 평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훈련을 시켜드리고 규칙적인 시간에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또 요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먹는 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 조절해서 너무 과도하게 소변이 자주 나오거나 방광이 오랫동안 소변을 많이 모아두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고 소변이 마렵거나 대변이 마려울 때 보호자와 적절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드리게 됩니다. 다음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뇌졸중에서 상당히 많이 동반되어서 약 30%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재활치료에 환자의 참여를 감소시키면서 의욕이 떨어짐으로 운동에도 참여가 떨어지게 되고 약을 잘 안 먹게 된다거나 아니면 식사를 안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잠을 못 주무시게 된다거나 상당히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는 가족의 격려와 지지 그리고 의료진의 또 격려와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항우울제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최대한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약들로 선택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면 매우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아주 심한 항우울증이 동반된 환자분들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상의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6개월 이상 장기 재활을 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의 입원 기간은 대부분 4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겨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급성기 재활치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재활치료 기관에서 회복기 재활을 받고 그 다음에 장애가 고착된 시기에는 만성유지기 치료를 하는 것들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회복기 재활병원,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뇌손상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입원하면 발병 후 6개월까지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급성기 치료와 초기 4주 정도의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마친 후에 퇴원하기 전에는 보호자와 환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재활학과 의사와 상의하셔서 어떤 재활 전문기관으로 퇴원할지, 집으로 퇴원할지를 미리 상의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재활기관에 가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회복이나 환자의 정서적인 상태가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지방에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재활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도 많이 힘들고 환자분들도 많이 힘듭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는 면회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상태와 향후 재활에 대한 계획, 집으로 언제 퇴원할 수 있는지, 기능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수시로 재활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재활학과 의사는 환자의 기능을 최대로 올리고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심혈관 질환 환자의 재활과 림프 부종 환자의 재활 강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